조선 중엽, 눈이 깊이 쌓이는 외진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굽은 길을 따라 내려가면 벽이 갈라진 흙담 너머로 삐걱대는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중년의 여인 복녀와 그녀의 외동딸 초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40을 막 넘긴 여인으로 키는 작고 등은 굽었으며 손톱 밑에는 늘 나무 껍질이 끼어 있었습니다. 생전에 글자란 읽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었습니다. 숫자도 하나, 둘, 셋까지는 알았지만 그 이상은 손가락을 펴가며 겨우 셌고 돈 계산은 늘 다른 이의 손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67살 되던 초이가 종이에 나무라는 글자를 써 보였을 때도 복녀는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시커먼 벌레를 그려내는구나. 글자라는 게 참 신기하구먼. 복녀에게 글은 그저 벌레처럼 생긴 무언가였습니다. 심지어 장터에 가서 약초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내밀어도 종이 방향을 거꾸로 들고 사람들 앞에서 묻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게 어디 아픈데 좋은 건가요?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희죽희죽 웃거나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날도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복녀는 배추잎을 두른 무 한 통을 품에 안고 걷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그 옆에서 입술을 꾹 다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초이야, 장터 막판에 이 무 한 통을 그냥 5푼에 주더라. 원래 8푼이었는데 내가 어찌어찌 말 붙이다 보니 싸게 됐지 뭐냐. 나도 장터에서는 요즘 말을 곧잘 하네. 초이는 가던 걸음을 멈추더니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속은 거예요. 5푼은 제일 비싼 값이에요. 지금 장에선 무 한 통이 3푼밖에 안 해요. 복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그럼 또 헛돈을 쓴 거란 말이냐? 어이쿠, 난 또 싸게 산 줄 알았지? 엄마는 그냥 아무 글자도 모르고 아무 숫자도 모르니까 맨날 속잖아요. 말도 그냥 막 하고. 복녀는 물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가. 또 바보짓을 했구나, 내가. 초이는 이마를 짚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밖에선 말 좀 작게 해요, 엄마. 말투도 이상해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복녀는 초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시선 속엔 무너지는 돌담처럼 조용한 깨달음과 더불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은 내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뒤따라 걸으며 눈 쌓인 길을 터벅터벅 밟았습니다. 어린 시절 초이를 업고 장에 가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젠 초이가 자신을 창피해야 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복녀는 미지근한 물에 물을 씻고 저녁국을 끓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초이는 저녁상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이불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초이야, 저녁은 좀 먹고 자야지. 오늘은 들깨 갈아서 국물에 넣었다. 너 들깨 좋아하니? 초이는 등을 보인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 안 고파요. 그냥 내버려 둬요. 복녀는 등을 굽힌 채 마루 끝에 앉아 아직 김이 나는 국물을 바라보다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난 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잘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도 창피한 일이구나. 그날 밤 눈은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복녀는 등불도 끄지 않은 채 마당 끝에 놓인 다듬이돌 옆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기와를 스치고 먼 산 어귀에서 짐승 울음이 멀게 들려왔습니다. 그 조용한 밤이 복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얼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하늘은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초이는 이불 속에 틀어박힌 채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복녀는 장작을 더 지피고 죽을 끓이며 문밖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복녀는 마당에 나가 물동이에 고인 눈을 치우다 말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초이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대는 소리였습니다. 복녀가 방에 들어서자 초이는 이마에 식은 땀이 흐른 채 눈을 멍하니 뜨고 있었습니다.
초이야, 정신 차려. 어디가 아프니? 열이 나냐? 하지만 초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더니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 방에 누가 있어요? 엄마도 아니고 웃고 있어요. 계속. 그 순간 복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초이의 눈동자는 또렷하지 않았고 방 안에는 둘 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런 게 어디 아픈 거냐? 기침도 없고, 열도 없고. 근데 말을 저리 헛소리를 하고. 그날부터 초이는 밤마다 깨어났습니다. 혼잣말을 하거나 어딘가를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복녀는 마을 의원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에 단지 몇 입을 쥐고 의원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아이가요, 며칠째 이상합니다. 잠도 못 자고, 무서운 말을 하고, 눈도 흐려지고. 하지만 의원은 복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병이 아니요. 탕약도, 열병도 아니고, 음기가 휘감은 귀기, 지요. 그건 의원 손으론 못 고칩니다. 약이라도, 찜질이라도, 아니면 손을 좀만 얹어주시기라도. 그런 건 부질없소. 그리고 복녀님,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소. 무식하게 애를 가르쳤으니 기가 막을 리가 있겠소. 그 말에 복녀는 굳은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며 돌 위에서 튕겼습니다. 복녀는 이웃집 노파에게도 물었지만 노파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아이는 눈에 귀신 들린 거야? 자네가 맨날 한자로 된 약봉지도 못 읽고 어디서 들은 얘기만 따라하니 그렇지. 내가 봤을 땐 그 아이, 점차 사람 아니게 될지도 몰라. 복녀는 그 길로 눈밭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고 눈발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에서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것은 말이 아닌 그저 뜨겁고 짠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초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다가 문득 깨더니 복녀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나 이래요? 왜 아무도 몰라요? 나 무서워요. 복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미안하다. 초이야. 미안하다. 그 말은 복녀의 속을 찌르듯 나왔습니다. 자신의 무식이 딸을 병들게 했다는 죄책감은 이제 살처럼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 복녀는 땀에 젖은 초이를 품에 안고 새벽이 오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아직 눈이 그치지 않은 마을 어귀. 복녀는 새끼줄로 묶은 집신을 신고 허리에 두른 광목전에 조그만 동전 주머니 하나를 품은 채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 작은 보퉁이엔 수년간 쌓아두었던 쌀독 밑바닥에서 긁어낸 잡곡 2대와 마당 뒤편에 묻어두었던 쌈짓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발 진짜인 거였으면. 이번엔 내 새끼 좀 낫게 해주는 거였으면. 눈길을 헤치며 장터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중천에 걸려 있었습니다. 장터 입구엔 빨간 천을 두른 약장수 하나가 높다란 나무개 위에 서서 떠들썩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오. 이게 뭡니까? 흔한 잡초 아닙니다. 이건 귀신 들린 병에도, 혼 빠진 병에도, 심지어 눈 멀고 귀 먹은 병에도 듣는 신비한 약초요. 복녀는 사람들 틈을 헤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귀신병에도 듣는다는 말이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그게 그 풀 안 뿌리면 사람 마음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아이가 헛말하고 밤마다 떨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데. 약장수는 익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병이면 딱 좋습니다. 물에 달여서 밤에 3번만 먹이면 말짱해집니다. 어머님이 운이 좋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이 약초, 마지막 한 단입니다.
복녀는 손에 쥐고 있던 쌈짓돈을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그녀는 가격도 묻지 않았고 흥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걸로 주세요. 내 새끼 낫게만 해주면 돼요. 그거면 돼요. 약장수는 돈을 받고 풀단을 건넸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감사의 인사를 거듭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오는 눈길, 복녀는 약초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초이야, 엄마가 너 살리러 다녀왔단다. 이번엔 꼭 나아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풀은 민가 주변에서도 흔히 자라는 잡초였고 약효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약장수는 복녀가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쉬운 사기를 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초이는 이불 속에서 겨우 눈을 떴습니다. 초이야, 구해왔어. 사람 많은 데서 산 거야? 저기 장터 약장수가 그러더라. 이건 혼 빠진 병의 늦뜸이라고. 이제 우리 초이 낫겠지? 초이는 풀을 보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 풀을 손에 쥐더니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논두렁에 나는 잡초예요. 엄마, 또 속았네요. 왜? 또? 엄마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복녀는 그 말에 굳어졌습니다. 초이가 풀을 바닥에 놓자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다시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낫는다 그랬어. 사람들이 많이 샀어. 내가 아는 건 없지만 살릴 수 있대서 그런 거야? 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복녀는 아무 말 없이 그 풀을 조심스레 다시 마른 광목에 싸서 부엌 한편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다시 외양간 쪽 마루에 혼자 앉았습니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글을 모르고 약초도 모르고 사람 말도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모르고 근데 살리고 싶었단다. 그거 하나만은 진짜였단다. 아무런 약효도 없는 잡초였지만 그 풀에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스며 있었습니다. 새벽, 복녀는 작은 모닥불 앞에 앉아 마른 손바닥을 불에 쬐며 깨어 있었습니다. 초이는 밤새 다시 헛소리를 했고 두세 번쯤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초이는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눈밑이 파랗게 꺼지고 입술이 마르고 뺨은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복녀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마을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으로 알려진 대감 댁이었습니다. 복녀는 종아리에 눈을 맞으며 무릎을 꿇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혹시 한양서온 의원님이나 큰 절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제 딸이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에서 나온 하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선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세요? 귀신병 앓는 집이랑은 엮이기 싫다 하셨어요. 부탁입니다. 무식한 제가 감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죄라면 그냥 벌이라도 주십시오. 단지 아이만 살 수 있게. 하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닫았습니다. 복녀는 다음으로 마을 서당 훈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훈장 어르신. 저 훈장 어르신 말씀이라면 하늘도 들을 겁니다. 제 딸이 그 애가 귀신 들린 병을 얻었습니다. 그를 아시는 분께 혹시 방법이 있을까 하여. 하지만 훈장은 마루 위에 앉은 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복녀님, 그 아이는 마음이 흐려진 것입니다. 이는 가문에서 내려온 덕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지 글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은 자식이 죽어도 그냥 놔둬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훈장은 대답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조용히 책을 읽는 척하며 눈을 복녀 쪽으로 흘겼습니다. 그 시선 하나하나가 복녀의 등골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녀는 초이가 헛소리를 하며 벽을 손톱으로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님,
어찌 이렇게 사람을 외면하십니까? 저는 글을 모르고 숫자를 모르고 세상도 모르지만 이 아이 하나만큼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복녀의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 노파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산속절에는 사람 말을 많이 듣는 스님이 계시지. 세상 이치도 알고 귀한 병도 본다더라. 다만 산길이 험해 아무나 못 가지. 복녀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초이의 숨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복녀는 굳게 다짐하듯 광목천을 조여 맸습니다. 나는 글도 모르고 절도 모르고 길도 모르지만 걸을 수는 있어? 걸어서라도 아이 살릴 수 있다면 걸어야지. 눈발이 짙어지는 하늘 아래 복녀는 딸의 손을 이불 속에 꼭 덮어주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은 눈 속 깊은 산등성이의 절 그녀에겐 너무 먼 길이었지만 그 외엔 어떤 선택도 남지 않았습니다. 눈은 밤새 더 쌓여 무릎을 넘기고 있었고 하늘은 여전히 회색 구름으로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초이의 방 문턱 앞에 조심히 앉아 잠든 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은 푸르고 눈꺼풀 아래는 그늘져 있었습니다. 꼭 살려줄게.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걸어갈 수는 있으니까. 눈길은 생각보다 더 험했습니다. 얼어붙은 나무뿌리가 눈 아래 감춰져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깊이 빠져 허벅지까지 잠기기 일쑤였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발목 위로 들어찬 얼음물에 집신 하나가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눈 속에 넘어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이고 내 무릎. 무릎은 넘어지며 돌멩이에 찢겼고 피가 흰 눈 위에 번지듯 퍼졌습니다. 복녀는 그 피를 바라보다가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남은 한 짝 집신마저 벗어버리고 그녀는 맨발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눈 위에 닿을 때마다 살이 베이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계시거든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발을 옮길 때마다 발등에 피가 맺히고 그 피가 눈 위에 잔물결처럼 번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정오 무렵, 복녀는 산자락의 고목 아래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글자 몰라서 죄지었고 숫자 몰라서 속았고 딸 아픈 것도 죄라면 그 죄 내가 다 지겠습니다. 제발 내 딸만, 그 아이만. 복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고 그녀의 몸은 작은 짐승처럼 웅크려졌습니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바람 속에서 따뜻한 향내가 스쳤습니다. 눈을 반쯤 뜬 채 어렴풋한 시야 너머에서 흰 승복을 입고 부드럽게 웃고 있는 한 스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술은 푸르게 변했고 손끝은 돌처럼 굳어 있었으며 발등의 피는 이미 얼음처럼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따스한 온기와 함께 마치 오래된 향냄새가 실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흰 눈 너머 아주 조용히 한 사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발이 희고 겨울 햇살 같은 얼굴을 한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복녀의 앞에 이르자 말없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맞습니까? 절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산에 스님이 계시다 하여 왔습니다. 복녀님, 무엇을 찾아 이 험한 눈길을 걸으셨습니까? 복녀는 주저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것이었는지 터져나오듯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픕니다. 의원도 모릅니다. 저는 글도 모르고 약초도 모르고 속고 실수하고 욕먹고 그래도 그 아이 하나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걸어야 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복녀의 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터진 발등, 피와 눈이 얼어붙은 무릎. 그 모든 것이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풀이, 오래된 산순결을 품은 듯한 향이 가득했습니다. 이 풀은 세상에 몇 단 안 되는 마음의 약초입니다.
이 약은 맨발로 눈길을 걸은 이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며 눈물로 다려야 비로소 효험을 냅니다. 눈물로 다려야 한다 하셨습니까? 예, 복녀님. 마음에서 떨어진 눈물이어야 합니다. 진심에서, 후회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 그것이 이 풀의 진짜 약재입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에 쥔 약초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는 이제 믿음이 깃들었고 절망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복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나 뒤돌아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눈 위에서도 소리를 남기지 않았고 향 냄새만이 복녀의 코끝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이 풀 살릴 겁니다. 내 딸 꼭 살려낼 겁니다. 내가 무식해도 바보라도 이 풀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발끝으로 무게를 옮기며 땅을 디뎠습니다. 복녀는 눈길을 절며 내려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입술은 파랗게 갈라지고 눈썹은 눈에 덮인 줄도 모른 채 오로지 품 안에 약초 하나를 붙든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집이 보일 무렵 복녀는 발을 헛디뎌 문턱 앞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방 안에선 초이가 깨어나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한 초이는 힘겹게 일어났다가 문 앞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녀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나가 복녀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복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등은 짓물러 살점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러고 온 거예요? 왜, 나한테 왜? 복녀는 겨우 숨을 들이쉬며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엔 눈물 대신 잔잔한 웃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딸을 살리는데 글자가 왜 필요하니? 엄마는 그저 걸었을 뿐이야. 그게 전부야. 초이는 무너진 듯 엎드려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엄마가 이렇게 멀리까지 나 때문에 이러고 온 줄 몰랐어요. 복녀는 품 안에 꼭 안고 있던 작은 보자기를 초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여기 약초가 있다. 스님이 주셨어. 눈물로 다리라고 하셨어. 초이는 그 보자기를 풀어보았습니다. 풀한 뿌리가 조심스레 쌓여 있었고 어머니의 손냄새와 체온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초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말보다 깊은 마음이, 눈보다 깊은 사랑이 지금 그녀 앞에 있다는 것을. 밤이 되자 초가집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약초를 정성스레 꺼내 약탕기에 담았습니다. 초이는 장작불을 피우고 약탕기를 올려놓은 뒤 조용히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어느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글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바보 같아서 나는 그게 창피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어른들 앞에서도 엄마 얘기 나오는 게 싫었어요. 눈물은 뜨거운 약탕기 위로 떨어졌고 탕 안에 고이듯 섞였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탕기 위로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풀은 지금까지 아무 향도 없었는데 방금부터 아주 고유하고 깊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식한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맨발로 산을 넘었네요. 나는 누워만 있었고 엄마는 죽을 힘을 다해 걸어왔어요. 엄마가 바보라서 창피했던 내가. 이젠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탕 안에는 더 이상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회와 사랑, 용서와 이해로 이루어진 눈물의 약이었습니다. 복녀는 흐릿한 숨결 속에서 작게 눈을 떴습니다. 초이야. 탕기 향이 좋다. 초이는 그 소리에 놀라 약탕기를 내려놓고 달려가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나을 거예요.
이 탕엔 제 눈물도 들어갔어요. 엄마 마음을 이제 알겠어요.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복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눈물 속에서 피어난 온기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다 이룬 듯 했습니다. 약탕기 안에서는 아주 작은 기적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맨발로 걸어온 어머니의 길, 그리고 처음으로 딸이 흘린 진짜 눈물이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눈은 여전히 마을을 덮고 있었지만 그 안에 한 초가집에는 묘한 따스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여전히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엔 붉은 기운이 서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맺혔던 식은땀은 사라졌고 손끝은 어느덧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바라본 창밖, 눈밭 너머로 장작을 지고 있는 어머니, 복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등이 굽고 발은 상처투성이었으며 손등은 멍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초이의 눈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그러나 누구보다 따뜻한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초이는 조용히 이마를 땅에 붙였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속으로 미워했어요. 왜 나랑 다르게 사는지, 왜 그렇게 바보 같은지. 미안해요, 엄마. 조선 중엽, 눈이 깊이 쌓이는 외진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굽은 길을 따라 내려가면 벽이 갈라진 흙담 너머로 삐걱대는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중년의 여인 복녀와 그녀의 외동딸 초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40을 막 넘긴 여인으로 키는 작고 등은 굽었으며 손톱 밑에는 늘 나무 껍질이 끼어 있었습니다. 생전에 글자란 읽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었습니다. 숫자도 하나, 둘, 셋까지는 알았지만 그 이상은 손가락을 펴가며 겨우 셌고 돈 계산은 늘 다른 이의 손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67살 되던 초이가 종이에 나무라는 글자를 써 보였을 때도 복녀는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시커먼 벌레를 그려내는구나. 글자라는 게 참 신기하구먼. 복녀에게 글은 그저 벌레처럼 생긴 무언가였습니다. 심지어 장터에 가서 약초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내밀어도 종이 방향을 거꾸로 들고 사람들 앞에서 묻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게 어디 아픈데 좋은 건가요?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희죽희죽 웃거나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날도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복녀는 배추잎을 두른 무 한 통을 품에 안고 걷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그 옆에서 입술을 꾹 다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초이야, 장터 막판에 이 무 한 통을 그냥 5푼에 주더라. 원래 8푼이었는데 내가 어찌어찌 말 붙이다 보니 싸게 됐지 뭐냐. 나도 장터에서는 요즘 말을 곧잘 하네. 초이는 가던 걸음을 멈추더니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속은 거예요. 5푼은 제일 비싼 값이에요. 지금 장에선 무 한 통이 3푼밖에 안 해요. 복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그럼 또 헛돈을 쓴 거란 말이냐? 어이쿠, 난 또 싸게 산 줄 알았지? 엄마는 그냥 아무 글자도 모르고 아무 숫자도 모르니까 맨날 속잖아요. 말도 그냥 막 하고. 복녀는 물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가. 또 바보짓을 했구나, 내가. 초이는 이마를 짚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밖에선 말 좀 작게 해요, 엄마. 말투도 이상해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복녀는 초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시선 속엔 무너지는 돌담처럼 조용한 깨달음과 더불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은 내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뒤따라 걸으며 눈 쌓인 길을 터벅터벅 밟았습니다.
어린 시절 초이를 업고 장에 가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젠 초이가 자신을 창피해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복면은 미지근한 물에 물을 씻고 저녁국을 끓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초이는 저녁상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이불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초이야, 저녁은 좀 먹고 자야지. 오늘은 들깨 갈아서 국물에 넣었다. 너 들깨 좋아하니? 초이는 등을 보인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 안 고파요. 그냥 내버려 둬요. 복면은 등을 굽힌 채 마루 끝에 앉아 아직 김이 나는 국물을 바라보다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난 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잘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도 창피한 일이구나. 그날 밤 눈은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복면은 등불도 끄지 않은 채 마당 끝에 놓인 다듬이돌 옆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기와를 스치고 먼 산 어귀에서 짐승 울음이 멀게 들려왔습니다. 그 조용한 밤이 복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얼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하늘은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초이는 이불 속에 틀어박힌 채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복녀는 장작을 더 지피고 죽을 끓이며 문밖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복녀는 마당에 나가 물동이에 고인 눈을 치우다 말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초이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대는 소리였습니다. 복녀가 방에 들어서자 초이는 이마에 식은땀이 흐른 채 눈을 멍하니 뜨고 있었습니다. 초이야, 정신 차려. 어디가 아프니? 열이 나냐? 하지만 초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더니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 방에 누가 있어요? 엄마도 아니고 웃고 있어요. 계속. 그 순간 복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초이의 눈동자는 또렷하지 않았고 방 안에는 둘 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런 게 어디 아픈 거냐? 기침도 없고 열도 없고 근데 말을 저리 헛소리를 하고. 그날부터 초이는 밤마다 깨어났습니다. 혼잣말을 하거나 어딘가를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복녀는 마을 의원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에 단지 몇 입을 쥐고 의원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아이가요, 며칠째 이상합니다. 잠도 못 자고 무서운 말을 하고 눈도 흐려지고. 하지만 의원은 복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병이 아니요. 탕약도, 열병도 아니고, 음기가 휘감은 귀기, 지요. 그건 의원 손으론 못 고칩니다. 약이라도, 찜질이라도, 아니면 손을 좀만 얹어주시기라도. 그런 건 부질없소. 그리고 복녀님,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소. 무식하게 애를 가르쳤으니 기가 막을 리가 있겠소. 그 말에 복녀는 굳은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며 돌 위에서 튕겼습니다. 복녀는 이웃집 노파에게도 물었지만 노파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아이는 눈에 귀신 들린 거야? 자네가 맨날 한자로 된 약봉지도 못 읽고 어디서 들은 얘기만 따라하니 그렇지. 내가 봤을 땐 그 아이 점차 사람 아니게 될지도 몰라. 복녀는 그 길로 눈밭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고 눈발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에서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것은 말이 아닌 그저 뜨겁고 짠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초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다가 문득 깨더니 복녀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나 이래요? 왜 아무도 몰라요? 나 무서워요. 복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미안하다. 초이야. 미안하다.
그 말은 복녀의 속을 찌르듯 나왔습니다. 자신의 무식이 딸을 병들게 했다는 죄책감은 이제 살처럼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 복녀는 땀에 젖은 초이를 품에 안고 새벽이 오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아직 눈이 그치지 않은 마을 어귀. 복녀는 새끼줄로 묶은 집신을 신고 허리에 두른 광목전에 조그만 동전 주머니 하나를 품은 채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 작은 보퉁이엔 수년간 쌓아두었던 쌀독 밑바닥에서 긁어낸 잡곡 2대와 마당 뒤편에 묻어두었던 쌈짓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발 진짜인 거였으면. 이번엔 내 새끼 좀 낫게 해주는 거였으면. 눈길을 헤치며 장터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중천에 걸려 있었습니다. 장터 입구엔 빨간 천을 두른 약장수 하나가 높다란 나무개 위에 서서 떠들썩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오. 이게 뭡니까? 흔한 잡초 아닙니다. 이건 귀신 들린 병에도, 혼 빠진 병에도, 심지어 눈 멀고 귀 먹은 병에도 듣는 신비한 약초요. 복녀는 사람들 틈을 헤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귀신병에도 듣는다는 말이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그게 그 풀 안 뿌리면 사람 마음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아이가 헛말하고 밤마다 떨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데. 약장수는 익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병이면 딱 좋습니다. 물에 달여서 밤에 3번만 먹이면 말짱해집니다. 어머님이 운이 좋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이 약초, 마지막 한 단입니다. 복녀는 손에 쥐고 있던 쌈짓돈을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그녀는 가격도 묻지 않았고 흥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걸로 주세요. 내 새끼 낫게만 해주면 돼요. 그거면 돼요. 약장수는 돈을 받고 풀단을 건넸습니다. 복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감사의 인사를 거듭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오는 눈길, 복녀는 약초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초이야, 엄마가 너 살리러 다녀왔단다. 이번엔 꼭 나아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풀은 민가 주변에서도 흔히 자라는 잡초였고 약효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약장수는 복녀가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쉬운 사기를 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초이는 이불 속에서 겨우 눈을 떴습니다. 초이야, 구해왔어. 사람 많은 데서 산 거야? 저기 장터 약장수가 그러더라. 이건 혼 빠진 병의 늦뜸이라고. 이제 우리 초이 낫겠지? 초이는 풀을 보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 풀을 손에 쥐더니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논두렁에 나는 잡초예요. 엄마, 또 속았네요. 왜? 또? 엄마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복녀는 그 말에 굳어졌습니다. 초이가 풀을 바닥에 놓자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다시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낫는다 그랬어. 사람들이 많이 샀어. 내가 아는 건 없지만 살릴 수 있대서 그런 거야? 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복녀는 아무 말 없이 그 풀을 조심스레 다시 마른 광목에 싸서 부엌 한편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다시 외양간 쪽 마루에 혼자 앉았습니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글을 모르고 약초도 모르고 사람 말도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모르고 근데 살리고 싶었단다. 그거 하나만은 진짜였단다. 아무런 약효도 없는 잡초였지만 그 풀에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스며 있었습니다. 새벽, 복녀는 작은 모닥불 앞에 앉아 마른 손바닥을 불에 쬐며 깨어 있었습니다. 초이는 밤새 다시 헛소리를 했고 2~3번쯤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초이는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눈밑이 파랗게 꺼지고 입술이 마르고 뺨은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복녀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마을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으로 알려진 대감댁이었습니다. 복녀는 종아리에 눈을 맞으며 무릎을 꿇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말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혹시 한양서온 의원님이나 큰 절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제 딸이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에서 나온 하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선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세요? 귀신병 앓는 집이랑은 엮이기 싫다 하셨어요. 부탁입니다. 무식한 제가 감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죄라면 그냥 벌이라도 주십시오. 단지 아이만 살 수 있게. 하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닫았습니다. 복녀는 다음으로 마을 서당 훈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훈장 어르신. 저 훈장 어르신 말씀이라면 하늘도 들을 겁니다. 제 딸이 그 애가 귀신 들린 병을 얻었습니다. 그를 아시는 분께 혹시 방법이 있을까 하여. 하지만 훈장은 마루 위에 앉은 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복녀님, 그 아이는 마음이 흐려진 것입니다. 이는 가문에서 내려온 덕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지 글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은 자식이 죽어도 그냥 놔둬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훈장은 대답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조용히 책을 읽는 척하며 눈을 복녀 쪽으로 흘겼습니다. 그 시선 하나하나가 복녀의 등골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녀는 초이가 헛소리를 하며 벽을 손톱으로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님, 어찌 이렇게 사람을 외면하십니까? 저는 글을 모르고 숫자를 모르고 세상도 모르지만 이 아이 하나만큼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복녀의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 노파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산속절에는 사람 말을 많이 듣는 스님이 계시지. 세상 이치도 알고 귀한 병도 본다더라. 다만 산길이 험해 아무나 못 가지. 복녀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초이의 숨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복녀는 굳게 다짐하듯 광목천을 조여 맸습니다. 나는 글도 모르고 절도 모르고 길도 모르지만 걸을 수는 있어? 걸어서라도 아이 살릴 수 있다면 걸어야지. 눈발이 짙어지는 하늘 아래 복녀는 딸의 손을 이불 속에 꼭 덮어주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은 눈 속 깊은 산등성이의 절 그녀에겐 너무 먼 길이었지만 그 외엔 어떤 선택도 남지 않았습니다. 눈은 밤새 더 쌓여 무릎을 넘기고 있었고 하늘은 여전히 회색 구름으로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초이의 방 문턱 앞에 조심히 앉아 잠든 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은 푸르고 눈꺼풀 아래는 그늘져 있었습니다. 꼭 살려줄게.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걸어갈 수는 있으니까. 눈길은 생각보다 더 험했습니다. 얼어붙은 나무뿌리가 눈 아래 감춰져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깊이 빠져 허벅지까지 잠기기 일쑤였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발목 위로 들어찬 얼음물에 집신 하나가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눈 속에 넘어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이고 내 무릎. 무릎은 넘어지며 돌멩이에 찢겼고 피가 흰 눈 위에 번지듯 퍼졌습니다. 복녀는 그 피를 바라보다가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남은 한 짝 집신마저 벗어버리고 그녀는 맨발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눈 위에 닿을 때마다 살이 베이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계시거든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발을 옮길 때마다 발등에 피가 맺히고 그 피가 눈 위에 잔물결처럼 번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정오 무렵, 복녀는 산자락의 고목 아래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글자 몰라서 죄지었고 숫자 몰라서 속았고 딸 아픈 것도 죄라면 그 죄 내가 다 지겠습니다. 제발 내 딸만, 그 아이만. 복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고 그녀의 몸은 작은 짐승처럼 웅크려졌습니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바람 속에서 따뜻한 향내가 스쳤습니다. 눈을 반쯤 뜬 채 어렴풋한 시야 너머에서 흰 승복을 입고 부드럽게 웃고 있는 한 스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술은 푸르게 변했고 손끝은 돌처럼 굳어 있었으며 발등의 피는 이미 얼음처럼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따스한 온기와 함께 마치 오래된 향냄새가 실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흰 눈 너머 아주 조용히 한 사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발이 희고 겨울 햇살 같은 얼굴을 한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복녀의 앞에 이르자 말없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맞습니까? 절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산에 스님이 계시다 하여 왔습니다. 복녀님, 무엇을 찾아 이 험한 눈길을 걸으셨습니까? 복녀는 주저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것이었는지 터져나오듯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픕니다. 의원도 모릅니다. 저는 글도 모르고 약초도 모르고 속고 실수하고 욕먹고 그래도 그 아이 하나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걸어야 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복녀의 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터진 발등, 피와 눈이 얼어붙은 무릎. 그 모든 것이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풀이, 오래된 산순결을 품은 듯한 향이 가득했습니다. 이 풀은 세상에 몇 단 안 되는 마음의 약초입니다. 이 약은 맨발로 눈길을 걸은 이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며 눈물로 다려야 비로소 효험을 냅니다. 눈물로 다려야 한다 하셨습니까? 예, 복녀님. 마음에서 떨어진 눈물이어야 합니다. 진심에서, 후회에서,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 그것이 이 풀의 진짜 약재입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에 쥔 약초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는 이제 믿음이 깃들었고 절망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복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나 뒤돌아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눈 위에서도 소리를 남기지 않았고 향 냄새만이 복녀의 코끝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이 풀 살릴 겁니다. 내 딸 꼭 살려낼 겁니다. 내가 무식해도 바보라도 이 풀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발끝으로 무게를 옮기며 땅을 디뎠습니다. 복녀는 눈길을 절며 내려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입술은 파랗게 갈라지고 눈썹은 눈에 덮인 줄도 모른 채 오로지 품 안에 약초 하나를 붙든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집이 보일 무렵 복녀는 발을 헛디뎌 문턱 앞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방 안에선 초이가 깨어나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한 초이는 힘겹게 일어났다가 문 앞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녀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나가 복녀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복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등은 짓물러 살점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러고 온 거예요? 왜, 나한테 왜? 복녀는 겨우 숨을 들이쉬며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엔 눈물 대신 잔잔한 웃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딸을 살리는데 글자가 왜 필요하니? 엄마는 그저 걸었을 뿐이야. 그게 전부야. 초이는 무너진 듯 엎드려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엄마가 이렇게 멀리까지 나 때문에 이러고 온 줄 몰랐어요. 복녀는 품 안에 꼭 안고 있던 작은 보자기를 초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여기 약초가 있다. 스님이 주셨어. 눈물로 다리라고 하셨어. 초이는 그 보자기를 풀어보았습니다. 풀한 뿌리가 조심스레 쌓여 있었고 어머니의 손냄새와 체온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초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말보다 깊은 마음이, 눈보다 깊은 사랑이 지금 그녀 앞에 있다는 것을. 밤이 되자 초가 집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약초를 정성스레 꺼내 약탕기에 담았습니다. 초이는 장작불을 피우고 약탕기를 올려놓은 뒤 조용히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어느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글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바보 같아서 나는 그게 창피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어른들 앞에서도 엄마 얘기 나오는 게 싫었어요. 눈물은 뜨거운 약탕기 위로 떨어졌고 탕 안에 고이듯 섞였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탕기 위로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풀은 지금까지 아무 향도 없었는데 방금부터 아주 고유하고 깊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식한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맨발로 산을 넘었네요. 나는 누워만 있었고 엄마는 죽을 힘을 다해 걸어왔어요. 엄마가 바보라서 창피했던 내가. 이젠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탕 안에는 더 이상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회와 사랑, 용서와 이해로 이루어진 눈물의 약이었습니다. 복녀는 흐릿한 숨결 속에서 작게 눈을 떴습니다. 초이야. 탕기 향이. 좋다. 초이는 그 소리에 놀라 약탕기를 내려놓고 달려가 복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나을 거예요. 이 탕엔 제 눈물도 들어갔어요. 엄마 마음을 이제 알겠어요.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복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눈물 속에서 피어난 온기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다 이룬 듯 했습니다. 약탕기 안에서는 아주 작은 기적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맨발로 걸어온 어머니의 길, 그리고 처음으로 딸이 흘린 진짜 눈물이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눈은 여전히 마을을 덮고 있었지만 그 안에 한 초가집에는 묘한 따스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여전히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엔 붉은 기운이 서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맺혔던 식은땀은 사라졌고 손끝은 어느덧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바라본 창밖, 눈밭 너머로 장작을 지고 있는 어머니, 복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녀는 여전히 등이 굽고 발은 상처투성이었으며 손등은 멍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초이의 눈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그러나 누구보다 따뜻한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초이는 조용히 이마를 땅에 붙였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속으로 미워했어요. 왜 나랑 다르게 사는지, 왜 그렇게 바보 같은지. 미안해요, 엄마. 조선 중엽, 눈이 깊이 쌓이는 외진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굽은 길을 따라 내려가면 벽이 갈라진 흙담 너머로 삐걱대는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중년의 여인 복녀와 그녀의 외동딸 초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40을 막 넘긴 여인으로 키는 작고 등은 굽었으며 손톱 밑에는 늘 나무 껍질이 끼어 있었습니다. 생전에 글자란 읽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었습니다. 숫자도 하나, 둘, 셋까지는 알았지만 그 이상은 손가락을 펴가며 겨우 셌고 돈 계산은 늘 다른 이의 손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67살 되던 초이가 종이에 나무라는 글자를 써 보였을 때도 복녀는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시커먼 벌레를 그려내는구나. 글자라는 게 참 신기하구먼. 복녀에게 글은 그저 벌레처럼 생긴 무언가였습니다. 심지어 장터에 가서 약초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내밀어도 종이 방향을 거꾸로 들고 사람들 앞에서 묻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게 어디 아픈데 좋은 건가요?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희죽희죽 웃거나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날도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복녀는 배추잎을 두른 무 한 통을 품에 안고 걷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그 옆에서 입술을 꾹 다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초이야, 장터 막판에 이 무 한 통을 그냥 5푼에 주더라. 원래 8푼이었는데 내가 어찌어찌 말 붙이다 보니 싸게 됐지 뭐냐. 나도 장터에서는 요즘 말을 곧잘 하네. 초이는 가던 걸음을 멈추더니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속은 거예요. 5푼은 제일 비싼 값이에요. 지금 장에선 무 한 통이 3푼밖에 안 해요. 복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그럼 또 헛돈을 쓴 거란 말이냐? 어이쿠, 난 또 싸게 산 줄 알았지? 엄마는 그냥 아무 글자도 모르고 아무 숫자도 모르니까 맨날 속잖아요. 말도 그냥 막 하고. 복녀는 물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가. 또 바보짓을 했구나, 내가. 초이는 이마를 짚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밖에선 말 좀 작게 해요, 엄마. 말투도 이상해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복녀는 초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시선 속엔 무너지는 돌담처럼 조용한 깨달음과 더불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둘은 내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뒤따라 걸으며 눈 쌓인 길을 터벅터벅 밟았습니다. 어린 시절 초이를 업고 장에 가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젠 초이가 자신을 창피해야 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복녀는 미지근한 물에 물을 씻고 저녁국을 끓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초이는 저녁상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이불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초이야, 저녁은 좀 먹고 자야지. 오늘은 들깨 갈아서 국물에 넣었다. 너 들깨 좋아하니? 초이는 등을 보인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 안 고파요. 그냥 내버려 둬요. 복녀는 등을 굽힌 채 마루 끝에 앉아 아직 김이 나는 국물을 바라보다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난 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잘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도 창피한 일이구나. 그날 밤 눈은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복녀는 등불도 끄지 않은 채 마당 끝에 놓인 다듬이돌 옆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기와를 스치고 먼 산 어귀에서 짐승 울음이 멀게 들려왔습니다. 그 조용한 밤이 복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얼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하늘은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초이는 이불 속에 틀어박힌 채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복녀는 장작을 더 지피고 죽을 끓이며 문밖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복녀는 마당에 나가 물동이에 고인 눈을 치우다 말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초이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대는 소리였습니다. 복녀가 방에 들어서자 초이는 이마에 식은땀이 흐른 채 눈을 멍하니 뜨고 있었습니다. 초이야, 정신 차려. 어디가 아프니? 열이 나냐? 하지만 초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더니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 방에 누가 있어요? 엄마도 아니고 웃고 있어요. 계속. 그 순간 복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초이의 눈동자는 또렷하지 않았고 방 안에는 둘 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런 게 어디 아픈 거냐? 기침도 없고 열도 없고 근데 말을 저리 헛소리를 하고. 그날부터 초이는 밤마다 깨어났습니다. 혼잣말을 하거나 어딘가를 두려운 눈으로 쳐다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복녀는 마을 의원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에 단지 몇 입을 쥐고 의원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아이가요, 며칠째 이상합니다. 잠도 못 자고
무서운 말을 하고 눈도 흐려지고 하지만 의원은 복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